자, 이제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가장 많이 이제 질문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투자를 해도 된다면 그러면 어떤 자산군에 하면 좋을까 이런 게 있었습니다. 뭐 주식, 채권, 달러, 뭐 커머더티, 뭐 여러 가지 자산 중에 좀 어떤 게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투자고는 그런 것들이 있죠. 그렇죠. 어떤 것들이냐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주식, 채권, 뭐 외환, 커머디티로 크게 나눠 볼 수 있는데 저는 그 상품군도 되게 중요하지만 어느 시장이냐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요즘에 이제 해외 투자 많이 해야 된다고 저도 이제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입장은 아닌데 제 개인의 문제로 오면 저는 해외 자산에는 투자를 안 해요. 투자를 전혀 안 하고 앞으로도 할 생각이 전혀 없어요. 예? 왜요? 할 생각이 없어요. 왜냐하면 한국에서 계속 살기 때문에? 아니요. 그게 아니라 제 팔이 닿는 범위 밖에 있어서 제가 잘 알 수 없다는 거예요.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달러 자산을 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그 달러 자산의 향후 흐름에 대해서 제가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도 없고 그 감에서 벗어났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도 잘 모르겠고 일단 거래 비용이 많이 들어요. 거래 비용도 많이 들고 그래서 사실은 투자할 때 거래 비용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러니까 국내 주식에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아마 개인들이 평균적으로 우리나라 개인들의 이 수익률은 마이너스예요. 아세요? 우리나라 전 국민의 평균적인 개인들의 수익률은 마이너스인데 투자를 잘 못해서라기보다는 거래 비용 때문에 그럴 거예요. 거래 비용이 무조건 마이너스를 만들고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같이 이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자기가 잘 알 수 있고 자기가 가장 잘 대응할 수 있는 자산에 투자를 하는 게 저는 답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이렇게 이거저거 막 번잡스럽게 막 알고 뭐 그러고 싶지 않거든요. 이거 제가 모르는 것에 투자할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해외 자산에는 투자를 안 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예를 들어서 그 고성장 국가가 있고 저성장 국가가 있다고 쳐요. 그러면 주식시장이 고성장 국가의 주식시장이 훨씬 더 빨리 상승하고 저성장 국가는 성장을 안 하거나 하락할 것이냐면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아니었어요. 중국 같은 경우에도 성장률이 연평균 12% 13% 가는 그 시기에 중국 주가는 내렸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올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내렸어요, 반대로. 근데 그때 어느 나라 주가가 많이 올랐냐면 미국 주가가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반대로. 성장률은 중국보다 한참 낮잖아요. 이 자산 시장은 꼭 이 국가의 성장률에 따라서 가지는 또 않거든요. 그 안에 있는 기업들이 다르잖아요. 가령 예를 들어서 특정 산업이 괜찮아요? 괜찮은데 그 산업에 있는 모든 기업의 주가가 오르는 것은 아니에요. 반대로 주가가 떨어지는 상황에서 예를 들어 지금 어떤 주도 업종이나 이런 것들이 앞으로 많이 바뀔 거다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은 코로나 때문에 수혜를 받는 기업들의 주가가 앞으로 다 올라가고 그렇지 않은 업종은 다 내릴 것이냐 하면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런 어떤 충격, 코로나 같은 충격도 그렇고 2008년 금융위기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거는 아주 당연하게 그 시장의 구조조정을 만들어요. 경제와 시장의 구조조정을 만드는데 산업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 때문에 어떤 산업이 위축되는 상황이 되면 그 산업에서 탈락하는 기업들이 생기게 되고요. 살아남는 기업은 자기 영역이 넓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더 주가가 올라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까지 감안을 해서 자기가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잘 할 수 없는 곳에 내가 투자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글쎄요, 그 투자를 한정 지을 필요는 없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저기 투자할 수 있는 일본인이라면 대상이라면 제가 따라할 생각이 있어요. 사라 그러면 사고 팔라 그러면 팔면 되니까. 투자할 대상이라고 하는 게 뭐 그 각 나라별로 그렇게 크게 다른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각각의 로직이기 때문에 그 로직에 좀 충실한 편이에요. 그래서 금융시장은 예전부터도 1800년대도 이미 글로벌화되어 있었고 서로 간에 비슷비슷한 상품들이 비슷비슷한 로직에 따라서 거래가 되는데 각국별로 사람들의 성향이나 뭐 제도의 미비 이런 것 또는 법적인 미비 이런 것 때문에 어떤 나라에서는 똑같은 상품인데 어떤 나라에서는 그게 투자자들을 배불리고 어떤 나라에서는 그게 투자자들을 돈을 많이 이렇게 만들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근데 표준화된 상품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저는 향후에 투자해서 달러, 금 이거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왜냐하면 그리고 채권을 가장 부정적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했지만 인플레이션이라는 걸 생각을 하는 거죠. 정부가 이렇게 돈을 퍼붓기 시작해요. 근데 이번 돈을 퍼부은 걸로 끝날 것 같지가 그렇죠. 않은 것이죠. 그렇죠. 않은 것이죠. 예, 그리고 계속 일단 이 바이러스 문제가 끝날 때까지 돈을 계속 넣게 될 것이고 그 이후에도 경제활동이 현저하게 약화되고 글로벌하게 공급 체인이 여기저기에 끊어지는 상황에서 돈을 계속 풀어야 되는 상황이고 거기다가 이게 정치적으로도 보면 기본소득 이런 개념까지 들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지출을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이 이제 거의 없어졌습니다. 계속 돈을 풀게 되는데 그러면 나타날 결과는 돈 값어치가 떨어져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금리가 내려가고 돈 값어치가 올라가려고 그러면 사실 기업이 구조조정을 왕성하게 진행해 줘야 되거든요. 근데 기업을 우리가 구조조정할 수가 없어요. 이 바이러스 때문에 이렇게 된 건데 여기서 당신들은 상황이 안 좋아졌네요. 문 닫으셔야 되겠네요. 너무 이거는 정의롭지 못하잖아요. 이게 이런 정도의 큰 문제는 일단 덮어주고 가야지. 여기서 너는 졌어, 너는 이겼어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그래서 이럴 때는 다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세상이 다시 평온해지면 그때 경쟁을 시키는 게 맞겠죠, 그죠? 이거는 운에 따라서 막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가 이런 식의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 파산하는 경우는 거의 없도록 만드는 그렇죠. 중이에요. 미국에는 우리가 이제 파산법이라고 관련된 게 챕터 7, 챕터 11, 챕터 13 이렇게 세 개의 항목인데 이 챕터 7이라고 하는 건 조항은 뭐냐면 다 정리해버리는 거예요. 청산하는 절차거든요. 챕터 11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구조조정입니다. 채무 재조정 항목이에요. 근데 최근에 사례를 보니까 미국이 이 챕터 11 이거는 이제 우리가 흔히 파산 보호 신청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챕터 11 항목을 갖고 기업이 우리 파산 좀 보호해 주세요. 파산 안 되게 보호해 주세요. 이런 건데 요건 최근에 한 20% 전년 대비 늘었대요. 근데 챕터 7은 그냥 청산해 버리는 건데 이거는 작년 대비 증가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상황이 어려졌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가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계속 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기업을 유지시키고. 그리고 기업을 유지시켜야지 고용이 유지가 될 거 아닙니까? 기업을 망가뜨리면 이 고용자들이 다 실업자가 되면서 어차피 정부가 또 돈을 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느니 그냥 기업을 살려놓으면 기업이 월급 줄 거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어차피 돈 나가는 거 똑같고 어느 쪽이 돈이 더 나갈지는 나중에 봐야 되겠습니다만 이러다 보니까 어쨌든 돈을 굉장히 많이 써요. 돈을 많이 씁니다. 그리고 중앙은행들이 나서가지고 기업 지원에 직접 들어갑니다. 결국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돈 값어치가 떨어지는. 근데 다음에 이것 다음에 이야기했던 아니 옛날에도 양청완에 돈 많이 풀었잖아. 근데 인플레이션 안 했잖아. 지금 와서 무슨 인플레이션 이런 제가 반론을 많이 듣는데 이거는 기회 될 때 한번 더 하도록 하고 어쨌든 인플레이션이 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짧은 채권은 괜찮아요. 이건 나중에 금리가 막 올라갈 때도 채권에서 돈을 버는 방식은 짧은 채권을 사서 계속 이렇게 짧은 만기로 계속 올라가면 자기가 이 올라가는 금리를 타고 올라가는 거잖아요. 근데 금리 내리고 올라가는데 자기는 10년짜리 채권 여기 고정시켜버렸어. 이러면 자기는 금리 2% 10년 동안 매년 2% 받는데 매일 배 아픈 거죠. 세상은 일로 가버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나타나느냐 시가평가하면 자기 채권 가격이 푹푹 떨어집니다. 100에 샀는데 97, 96, 92 이렇게 내려가는 게 이건데 그래서 장기 채권 투자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뭐 사람마다 다를 텐데, 그러니까 주식하고 채권의 속성은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을 산다는 거는 사실은 실물 경제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채권을 사는 거는 돈에 투자하는 거예요. 예, 돈값에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일단은 그거를 잊으시면 안 되고, 그다음에 어떤 그 실질적인 어떤 투자 환경에 있어서 우리나라만 놓고 보면 개인들이 채권을 사는 거는 좀 넌센스예요. 왜냐면은 개인들이 국채나 은행채 사시는 분 주변에 있으면 저 좀 소개시켜주세요. 그런 분들은 돈이 굉장히 많은 분들일 테니까. 네. 국제펀드 들어가요.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근데 이제 어느 정도의 수익을 내려면 회사채 같은 걸 해야 되거든요. 회사채 같은 걸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개인이 회사채 투자를 하기엔 좀 적합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괜찮은 투자군들은 예를 들어 신용등급으로 봐서 뭐 AA 이상의 채권들은 기관들이 싹쓸이해 가서 개인들한테 풀리지 않고, 그다음에 이 B급 채권들이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채권들인데, B급 채권들은 사실은 BBB 정도 돼도 굉장히 우량한 기업이에요. 맞아요? 네, 굉장히 우량한 기업인데 물량이 없어요. 투자를 할 수 자체가 없고 거래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고, 그래서 별로 이렇게 기회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개인들이 저기 상당히 위험해지고 있는 그 투기 등급의 채권들을 샀다가 결국 손해를 다 보고 마는 경우들이 그래서 생기는 거예요. 이 중간에 들어갈 데가 없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의 또 특성이 뭐냐면 우리가 좋았던 기업을 사거든요. 그 전에 A 등급이었다가 트리플 B였다가 투기 등급으로 떨어졌을 경우에 개인들이 확 들어가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떨어진 기업은 다시 올라오는 경우가 별로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마치 주식 투자하는 거랑 같은 거예요. 예, 그런 식으로 그 채권 투자하시면 안 돼요. 근데 해외에서 들어오는 회사채는 저는 더더욱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예, 더더욱 위험하다고. 해외에서 들어오는 회사채라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그 외국 기업이 한국 원화로 또는 뭐 달러나 이런 데서 발행하는 거 말씀하시는? 아니요, 국내에서 발행하는 게 아니고 운용사나 이런 데서 이제 펀드를 만들어서 해외 펀드를 사서 증권사들이 그 회사채 펀드를 팔게 되는데, 거기에 들어가 있는 이제 글로벌 본드 펀드 이런 거 말씀하시는구나.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 설명에는 뭐 우량채에 투자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실제로 들어가 보면 우량채는 100개 중에 하나가 안 돼요. 예. 최근 사례가 시니어 론 펀드 뭐 이런 거 있었죠. 네, 그런 것들인데 거기 들어가 있는 대부분의 론이나 채권은 신용등급으로 따지면 B-나 C 이런 것들이 더 많아요. 예,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런 것에 대해서 내가 알고 투자를 하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으면 정말 뒤통수 제대로 맞을 수 있어요. 그 시니어 론 펀드는 등급이 꽤 내려가는 건 아니고, 론은 조금 글로벌 본드 펀드는 제가 들었던 얘가 요거하고 맞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런 것들도 있긴 있어요. 예. 네, 그래서 그런 사례들이 실제로 여러 번 있었고, 예, 반복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믿거든요, 사람들이. 채권은 괜찮잖아라고 믿는데 괜찮지 않아요. 어쨌든 뭐 인플레이션이라는 거 생각해 보면 짧은 거는 괜찮은데, 왜냐하면 금리는 안 올려줄 것 같으니까 짧은 건 괜찮은데 긴 거는 뭐 피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고, 그래서 최근에 금값 올라가는 걸 주목하셔야 될 거라고 봐요. 이게 저만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전 세계 많은 투자자들이 지금 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야, 정부가 돈 쓰는 거 봐. 저거 와, 이런 식의 생각을 하는 거죠. 저거 결국은 돈값 떨어질 것 같은데. 옛날에 양적 완화는 커머디티에 대해서는 좀 다른 거죠. 커머디티는 국경이 없잖아요. 네.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뭐 제가 뭐 국내에 있는 금에 투자해라 뭐 이런 건 아니고, 금에 대한 생각은 저도 100% 동의해요. 금에 대한 국내에 있는 금만 투자하시는 건 아니구나. 네, 그건 아니죠. 해외에서 들어오는 금도 투자하실 준비가 돼 있구나. 금은 똑같으니까. 그렇죠. 금은 똑같은 거잖아요. 그다음에 달러인데, 왜냐하면 전 세계 인플레이션 생기면 미국은 제일 마지막에 생겨요. 맞아요. 달러가 제일 마지막에 인플레이션 국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이론적으로 그러는데, 그 나라의 물가 상승률이 높으면
환율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 통화 가치가 떨어진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걸 이제 뭐 구매력 평가설 PPP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원리는 이렇죠. 가령 우리가 지금 국내에서 이걸 이제 뭐 가령 100만 원에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비용이 100만 원이라고 치죠. 그래서 미국 시장에 뭐 $1,000에 팔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환율이 1대 1000 이런 수준인데 국내에서 물가가 올라가지고 지금 이거 생산하는 비용이 100만 원이 아니고 200만 원 됐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저거 미국 시장에서 $1,000에 팔고 국내 1대 1000이면 100만 원 들어오잖아요. 이 기업은 유지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미국 시장에 비싸게 팔 수가 없어. 왜냐하면 미국 시장에서는 물가가 안 올라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만 올라갔죠. 그러면 할 수 있는 방법은 환율을 1대 2000으로 만들면 그렇죠. 똑같이 $1,000에 팔아서 뭐 이 기업이 200만 원을 가져가는 거니까 메꿀 수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뭐 구매력 평가설 PPP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물가가 올라가는 것만큼 통화 가치가 떨어져야 된다. 환율이 올라가야 된다는 거. 그래서 미국은 아마도 이게 기축통화국이 갖고 있는 강점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풀면 다 똑같이 돈을 풀어도 기축통화국이 물가가 제일 그렇죠. 늦게 나중에 올라간다. 원화는 풀면은 유한에 있는데 달러는 풀면 전 세계로 퍼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미국의 물가는 그렇게 오르질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달러와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고 그 금에 대한 투자는 뭐 최근에 선물이 뭐 원유에서 좀 난리가 났는데 이것도 좀 해야 되겠만. 근데 원유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지금 그 언제였어요? 미국이 이란 그 사령관인가 폭격해서 죽였 1월 10 며칠 1월이었잖아요. 그죠? 그때 유가가 뭐 100불 간다고 그러는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예, 7, 80불 막 그랬고 100불 간다고 하기도 그랬는데 불과 석 달 사이에 마이너스라니. 응? 그쵸? 이게 정말 변동성이 너무 큰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이너스가 어딨어. 그리고 경기가 회복이 되면 유가라고 하는 거는 전통적으로 어떤 경기의 지표잖아요. 그죠? 어떤 대표적인 수요를 반영하는 대표적인 그 가격 지표인데 경기가 회복이 되면 물론 이제 유가가 이제는 절대적이지 않지만 원유가 다른 대체 에너지들이 있으니까 어쨌든 경기가 회복되면 유가가 올라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또 다를 수 있죠. 그냥 상식적으로. 네. 네,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깨진 것 같다는 거죠. 네, 깨진 것 같아서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전망하는 것 자체가 어려울 것 같아요. 금에 투자하는 방법이 뭐 ETF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근데 금은 원유는 보관 비용 문제 때문에 이게 선물, 현물 가격 괴리가 굉장히 극심하거든요. 그 선물하고 현물하고 가격 괴리를 낳는 게 기대 이런 것도 있는데 사실 기대보다는 금리하고 보관 비용 배당 이 문제인데 여기서 이제 뭐 기대 크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고 금리 큰 영향 못 미칠 거고 뭐 원유의 배당을 뭐 있겠어요. 그렇게 보면 보관 비용 문제예요. 그러니까 금도 선물로 투자하게 되면 보관 비용 근데 금은 보관 비용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뭐 물론 뭐 이게 잘 보관해야 되겠죠. 잘 보관하는데 단위의 가격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전체 보관 비용이 별로 안 들어요. 그래서 금 선물하고 현물 사이의 가격 괴리는 심각하지 않은데 근데 미국에는 심지어 금 현물에 투자하는 ETF도 있어요. 금 현물에 투자합니다. 선물 현물 문제 때문에 보관 비용이 별로 안 드니까 아예 그냥 현물로 가는 게 케이스도 있고 그리고 국내 골드 뱅킹이라는 것도 있어요. 은행에서 하는 건데 가령 이제 계좌 개설해 놓고 실시간으로 그램 단위로 0.01g 단위로 금을 사요. 골드 ETF는 환해지입니다. 환율에 영향을 안 받는데 이 골드 뱅킹은 환의 영향까지도 받아요. 환의 영향까지도 받고 그래서 환율하고 지금 국제 금시세를 갖고 이게 내가 몇 그램 또는 난 10,000원씩 사겠다 그러면 계산해서 거기다가 이제 들어갑니다. 근데 요거는 벌면 10% 세금 나가요. 골드바도 있죠? 골드바. 불법 거래가 아니면 요것도 부가가치세 10%의 실명 거래를 하고 이렇게 금 투자는 대충 그리고 직접 금 선물 투자도 가능하죠. 뭐 이런 식의 달러는 어떻게 투자하시는지 다들 아실 거고 그리고 주식을 가보면
최근에 주가가 바닥에서부터 코스피만 해도 한 27% 정도 올랐거든요. 뭐 미국도 이제 한 27%나 S&P 500 지수가 20몇 퍼센트 27% 정도 올랐던데 이번 주가가 상승 반등할 때 나타난 굉장히 강력한 특징이 뭐냐면 그런 생각 해보실 수 있잖아요. 바이러스 때문에 주가 떨어졌으니까 뭐 제약 바이오 이런 거 많이 올랐겠죠?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하도 열심히 손 씻기를 하고 마스크를 써가지고 이게 이비인후과를 안 가는 거야. 이게 감기 독감이 돌 때거든요. 그래서 뭐 이비인후과 줄 서서 진료받아야 되는데 감기약도 안 팔려. 감기약도 안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보험공단이 이번 일로 해서 적자가 굉장히 극심해질 것이다. 바이러스 환자들 때문에. 근데 감기 환자들이 이제 의료비를 안 써가지고 적자가 그렇게 안 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이 병이 돌면서 사람들이 이제 집에 있으니까 다른 식으로 해서 병원을 덜 가고 약을 덜 사고 이래요. 그러다 보니까 제약 바이오가 일방적으로 올라갔을 것이다. 아닙니다. 비슷하더라고요. 근데 물론 이제 덴마크의 코펜하겐 뭐 25, 20 지수 이런 거 있는데 요거는 거기에 덴마크가 의료 강국이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제약 쪽으로 기업이 큰 기업 하나가 있는데 그래서 덴마크 코펜하겐 20 지수는 연초 대비 지금 플러스예요. 그다음 우리가 이제 뭐 그 제약 기업들 많은 나라 스위스 이런 거 볼 수 있죠. 스위스 연초 대비해서 지금까지 주가가 한 9% 떨어졌나? 뭐 이탈리아는 뭐 거의 한 30% 이렇게 되거든요. 우리나라도 코스피도 한 15% 정도 될 건데 뭐 그래서 이쪽이 좀 있긴 합니다만 웬만한 제약 기업들은 그 상태가 아니에요. 그 상태가 아니고 오히려 더 약이 덜 팔리는 거죠. 덜 팔리면서 주가 상승은 대충 S&P 500으로 따져보면 S&P 500이랑 S&P 500에 들어가 있는 우리가 이걸 넓게 봐요. 헬스케어라고 그러는데 헬스케어 섹터랑 뭐 크게 다르지 않아요. 유가 엄청나게 폭락했죠? 많이 떨어졌을 것 같죠? 에너지 기업들이? 비슷비슷해요. 비슷비슷. 자동차 안 팔리잖아요? 자동차 기업들 주가 엄청 떨어졌을 것 같죠? 상승한 폭으로 보면 비슷비슷해요. 왜 이런 일이 생겼느냐? 지금 주도주 없다는 겁니다. 어떤 기업이 좋아지고 어떤 산업이 좋아지고 그거 없어요. 없고 주도주 고르시면 안 돼요. 주도주 고르시면 안 되고 지금은 한국의 동학개미들처럼 전 세계적으로 개인들이 미국은 전 세계 개인들이 미국에 직접 투자가 들어갑니다. 근데 개인들이 어떻게 투자하겠어요? 종목을 골라서? 고를 종목이 어디 있어요? 기관 투자자들 지금 투자를 잘 못하거든요. 왜냐하면 종목이 골라지지가 않는 거죠. 다음 세상이 잘 모르겠어요. 다음 세상이. 저도 많이 헷갈리게 하죠. 이분들을 국내 기관 투자자들 인플레이션 올 것이다. 그럼 세상이 어떻게 걱정하고 있는데 세상이 어떻게 바뀌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게 다들 굉장히 애매해요. 그러다 보니까 주도주를 잡고 가겠다라는 생각을 잘 안 하죠. 근데 몇 가지 이제 떠오르는 단초들은 있는데 그 여의도는 요즘 그런 이야기들을 좀 해야 조금씩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럴 것 같다라는 그런 컨센서스가 모아지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개인들은 그러죠. ETF가 진짜 놀라운 게 이런 상황에서 이 기업 못 살 것 같아요. 그죠? 심지어 삼성전자도 올해 매출액이 아마 줄어들 거예요. 다 마이너스인데 삼성전자가 그 정도니 이거 어떻게 사요? 하일드, 신용등급 뭐 더블B, 싱글B 이런 애들 어떻게 사? 못 사거든요. 근데 이걸 다 모아놓고 ETF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나라는 안 망할 것 같아. 주가 지수는 계속 올라가지 않을까? 이걸 사는 거예요. 근데 다 쪼개가지고 요거 살래? 요거 살래? 하나도 사고 싶다는 게 없어요. 아마존, 구글 괜찮긴 한데 너무 비싼 것 같아요. 하나 놓고 보면 손이 절대 안 나가는데 이걸 다 묶어 놓으니까 그냥 덥석 사는 거예요. 기관 투자자들은 저거 사가지고는 우리가 개인들 뭐 수수료도 못 챙기는데 저거 못 산다 생각하니까 기관 투자자들은 뒤로 빠져 있고 주도주는 안 보이고 주도주를 잡고 뭐 앞으로 몇 년간 내가 이거 지금 사서 쌀 때 사서 가져가겠다. 이거는 조금 더 시간이 지나고 봐야 되지 않겠는가. 아마도 올해 뭐 가을 겨울에 이제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우리가 경제가 좀 더 위축되는 시기가 아마 또 올 것 같은데 그리고 내년 봄쯤 되면
아무래도 이 문제를 우리가 거의 극복해 나가는 단계일 것 같아요. 그게 뭐 여러 가지로 뭐 항체가 생긴 사람들도 이제 굉장히 많아질 것이고, 그리고 이 바이러스 자체도 상당히 많이 약화되어 있을 것이고, 얘도 세상 살다 보면 그렇게 톡하게만은 못 살거든요. 얘도 좀 순화가 될 것이고, 이렇게 보면은, 그리고 우리도 이제 바이러스를 뭐 백신이나 치료제 상당히 근접해가 있을 것이고, 이렇게 보면 내년 봄쯤 되면 세상의 모양이 조금씩 나오지 않겠는가. 근데 그때는 주가가 이게 더 높을지 더 낮을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니까 주도주를 잡겠다. 그걸 내가 장기 투자하겠다. 옛날에 삼성전자 같은 걸 내가 한번 잡아보겠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이거는 사실 거의 한 6개월, 1년씩의 내가 꾸준한 어떤 리서치가 필요하겠죠. 그렇지 않으면 저는 지금 뭐 ETF를 박스권이다 보고 올라가면 꽃버스, 내려가면 에버리지, 뭐 이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좋은 방법인데 이 자체에 고유한 어떤 리스크가 있으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3개월간은 내가 밀림에서 생존한다 생각하시고 해야지. 거기서 처음부터 돈 벌겠다. 내가 처음에 맨몸으로 밀림에 들어갔는데 내가 정글의 왕이 될 거 이럴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그런 각도에서 접근해 보시면 좋지 않겠는가 싶어요. 네, ETF는 현명한 선택이죠. 그 속편한 선택이기도 하고. 그죠? 근데 이게 어떻게 네. 가능해요? 이 기업들은 못 사겠는데 이거는 산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다고 보세요? 그 대부분 좀 사람들이 이게- 종목 투자하잖아요. 그죠? ETF보다는 종목 투자 많이 하잖아요. 근데 ETF는 되게 현명한 선택이고 저도 거기에 한 표를 던지고 싶은데 솔직히 재미는 없을 거예요. 네, 근데 이거 되게 중요해요. 그 ETF에 대해서 제가 현명하다고 하는 거는 망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근데 개별 기업은 망할 수 있거든요. 주식 투자에서 제일 피해야 되는 첫 번째는 망한 기업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자문을 한다는 몇 분도 제가 볼 땐 망할 것 같은 기업을 사고 있더라고요. 작년 말 기준으로 현금이 30억밖에 없는데 이렇게 대충 짐작을 해보니까 지금 5억도 안 남았을 것 같은 기업을 사고 있고 뭐 그래요. 근데 지금은 불확실성의 시대잖아요. 이 불확실성을 헤쳐갈 수 있는 게 그 리스크를 피해갈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한데 그 가장 첫 번째 방법은 시장 전체를 사는 거고요. 유통성도 좋고. 개별 기업을 살 때는 주도주가 어딘지 모른다고 하잖아요. 근데 아마 주도주에 대한 판단은 사람들이 다 각각 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주도주는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내가 생각한 주도주가 맞으면 좋은데 아니면 안 좋죠. 그죠?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주도주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근데 틀렸어도 6개월 정도 지나고 났을 때 나한테 남는 게 있어야 돼요. 네, 그러려면은 일단은 만약에 종목 투자를 한다면 우량 기업 쪽으로 종목 투자를 방향을 설정을 하는 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지만 그냥 쉽게 얘기해서 코스피하고 코스닥이 있으면 코스피에서 먼저 내가 투자할 종목을 찾아보는 게 먼저다. S&P 500이 아니고 저 얘기했잖아요. 해외 안 한다고. 그러니까 국내에서 한다면 그리고 저는 제가 자기가 이 접근 가능한 정보, 그 정보에 대한 접근이 제한 없이 가능한 곳에 투자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그 불확실성을 견딜 수 있어요. 어떻게 피해 나갈지도 알 수가 있게 되고. 근데 그 해외 자산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꺼려하는 이유는 제가 예상하지 못한 어떤 변수가 생겼을 때 그 불확실성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그 정보 습득을 해서 피해갈 수 있을지를 판단하는데 비용과 시간이 든다는 거예요. 그거는 굉장히 큰 리스크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국내 투자할 때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